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이 나오는 집. 도내 모초에 있는 유명한 유원지에서 있던 이야기다. 다나카 씨는 그 유원지에서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 첫날째 이야기다. 선배인 노노무라 씨와 함께 이쪽 저쪽의 놀이기구들을 순회하고 있었다. 노노무라 씨는 심술 굳은 면이 있어 이 유원지에 밤에 얽힌 여러 가지 소문을 그에게 들려줬다. 여기는 옛날 동물의 묘지여서라던가 이 게임센터는 밤이 되면 검은 망토의 괴인이 달려다닌다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마지막 경비 코스인 귀신의 집에 도착했다. 마음 탓인지 주변의 공기에서 묘하게 곰팡이 냄새가 나고 끈적끈적한 허연 것이 몸에 들러붙는 것 같았다고 한다. 자, 들어갈까? 노노무라 씨는 셔터를 쾅쾅 하고 열었다. 진한 어둠과 약간 축축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손님이 지나가는 루트를 따라 손전등을 비추면서 나아간다. 여기는 노노무라 씨라도 무서운 것 같았다. 여기는 뭐 이상한 소문 같은 거 없지요? 다나카 씨가 그렇게 물었을 때였다. 귀신의 집 어딘가에서 갑자기 여자의 째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완전히 새파래진 얼굴을 마주했다. 뭐야? 금방 그거. 나가죠. 바보야. 우리들은 경비원이야.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노노무라 씨는 허세를 부리고 더욱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순간 또 그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들렸다. 여자의 절규. 노노무라 씨의 발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발소리가 났다. 하이힐이나 펌프스 같은 딱딱한 구두에서만 나는 독특한 소리가 좁은 통로 안쪽에서 다가온다. 또각, 또각. 두 사람은 떨기 시작했다. 소리는 나는데도 손전등을 아무리 비추어도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발소리는 점차 빠르게 조금씩 곁으로 다가온다. 위험한데. 노노무라 씨가 중얼댔다. 역시 되돌아갈까. 그렇게 합시다. 발소리는 이미 거리가 아주 짧은 곳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확실하게 들려왔다. 타다다. 우와. 두 사람은 손전등이고 뭐고 던져버린 채 등을 돌려 쏜살같이 도망쳐서 사무소에 뛰어들었다. 사무소의 창문 저편에는 그 귀신의 집이 새까맣게 우뚝 솟아 있었다. 다음날 다나카 씨는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편의점. 작년 대학 입시를 망치고 재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능을 망치고 난 후 재수 준비를 해야겠지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막상 대학에 떨어지고 나자 정말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 폐인처럼 생활하다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아르바이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기에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서웠습니다. 제가 여자인 건 둘째 치고 일하는 시간대가 야간이고 근처에 유흥가가 즐비해서 이상한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나 하고요. 근데 막상 일해보니 밤인데도 사람이 많이 돌아다닐 뿐더러 손님 중에 취객은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습니다. 대부분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이 말짱한 유흥가 종사자분들이셨죠. 밤새 일하는 처지가 같아서 그랬는지 수고한다고 이것저것 사주고 간혹 술 취한 손님이 오면 대신 쫓아주시기도 해서 일하기는 정말로 편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달을 못 채우고 그만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일했던 가게는 유난히 술이 잘 팔리는 가게였습니다. 거의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주류를 꽉꽉 진열해 놔야 할 만큼이요. 그날도 술을 채우기 위해 한 새벽 2시쯤 냉장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일했던 편의점은 내부 사무실을 지나서 냉장창고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사무실에는 재고 관리하는 컴퓨터와 CCTV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초기에 냉장창고에서 음료수 넣다가 아이들이 식염수를 훔쳐가서 점장님한테 혼난 이후 저는 음료수나 술을 채울 때면 거의 5분에 한 번씩 냉장창고 문을 열고 CCTV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고요. 술을 다 넣을 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마음 놓고 창고를 나오는데 CCTV 한 귀퉁이로 손님이 온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후다닥 어서오세요 를 외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CCTV에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CCTV 각도상 사람 머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오니까 없었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물건을 훔치러 왔다가 제가 나오는 걸 보고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새삼 도둑이어서 다행이지.
강도로 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새벽 2시 반이 넘었을 겁니다. 사무실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문득 쳐다본 CCTV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뭔가 자료를 찾아야 하는 타이밍이라 손님이 안 왔으면 하는데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편의점 매장 문에는 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나갔다고 해도 문을 열면서 종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로 들어가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CCTV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계속 보였습니다. 스멀스멀 편의점 내부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나와 확인하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사무실에는 분명 존재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CCTV에 비치는 그 무언가는 계속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녔습니다. 머리털은 곤두서고 온몸에는 소름 돋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CCTV를 계속 보고 있으니 계산대에 서 있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계속 사무실 안에서 버티다가 다행히 신문 아저씨가 오셔서 간신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마음의 아저씨한테 날도 춥고 하니 따뜻한 음료 한잔하고 가시라고 붙잡아 보기도 했는데 야속한 아저씨는 배달 시간이 밀리면 안 된다며 음료수도 거절하시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가 뜰 때까지 가게 밖에 서 있다가 손님이 오면 들어가서 계산해드리고 다시 나가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고 사람들이 다니니 용기가 생겨서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장 뛰어서 사무실로 가 CCTV를 확인하니 아까 보였던 검은 물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날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봤던 것일 수도 있고 CCTV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다시 CCTV에 검은 물체가 보이자 환각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안 보이면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이 툭툭 떨어지자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어떻게 버텼는지 모릅니다. 그날 아침으로 저는 점장님께 너무 미안했지만 여자 혼자 밤에 일하는 것이 무섭다는 이유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믿어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부산의 금정산.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입니다. 2005년쯤이었을 겁니다. 1호선밖에 없던 부산 지하철에 2호선이 생긴 해였습니다. 부산에는 금정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 높아서 큰 산이 아니고 그리 높지는 않은데 넓이가 넓게 큰 산입니다. 산이 가파르게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돌이 많지 않아 편한 구간은 정말 등산하기에 쉽고 약수터도 많아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제가 하복을 입고 있었으니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루는 동네 뒷산으로 등산을 갔던 아주머니 한 분이 등산로에 버려진 검은색 비닐봉지 한 무더기를 발견하셨습니다. 모두의 재산 인산에 어떤 고얀 놈이 이런 만행을이라고 말씀하시며 우퀴하게 들고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닐봉투 하나하나 전부 다 빵빵하게 가득 차 있고 이중으로 꽉 묶어놓은지라 무거워서 한 번에 다 들고 내려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양손에 하나씩 들고 내려가기로 하시고 들고 내려와서 등산로의 입구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사건은 다음날 시청에서 온 청소하시는 미화원 분들이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해체하셨을 때 터졌습니다. 생활쓰레기 투기인 것으로 짐작하고 들고 내려와서 버린 봉투 안에 사람의 유실된 시신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 한가득 쌓여 있었던 봉투가 전부 다 사람의 시신이었다는 것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넓고 큰 금정산 일대에서 시신이 든 봉투가 랜덤으로 정말 랜덤으로 여기저기서 속출했습니다. 급기야 경찰에서 등산로나 산에서 꽉 차 있는 검은색 봉투가 발견되면 들고 내려오지 말고 위치를 기억해서 경찰서나 관공서에 와서 신고하라는 공문이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봉투가 제법 모였지만 워낙 작게 나누어져서 신원은 고사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사에 큰 진전이 없는지 따로 들려오는 소식 없이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가을이 되어서인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비교적 작게 조각나지 않은 두 번째 시신의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부산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지 않을 때였습니다. 특히 북구는 그 당시 새로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신도시라 더더욱 사람들이 없었지요.
지하철 2호선 중에 수정역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의 화장실이 보통 지하철 화장실보다 유난히 음습하고 구석진 곳에 박혀 있습니다. 수정역의 여성 화장실에서 여성분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뉴스로도 나온 것이라 정확히 기억납니다. 화장실에 칸이 2개인가 밖에 없는데 한 칸에서 유명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있어서 우연히 들어간 여성분이 저 행제했어야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사람의 다리였던 거죠. 그 뒤로도 수사가 한참 진척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범인을 잡았다는 말은 없었고 봉투가 금정산에서 발견되었을 때부터 계속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지금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고 회자되지도 않지만 가끔 궁금해집니다. 범인은 잡았는지, 피해자는 누구였는지, 과연 그 넓은 금정산에서 발견된 시신의 조각들이 한 사람의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지하철의 여자. 친구와 만나서 놀다가 밤늦게 집에 오던 날이었습니다. 11시 가까이라 그런지 전철 안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그 상태로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도 자다가 가위에 잘 눌렸던 터라 크게 당황하지 않고 몸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주의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잠들기 전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그 칸 안에 남겨져 있던 생각이 들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으로 열리는 문에 어떤 한 여자가 기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내심 안도감이 드는 것도 잠시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그녀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새빨간, 너무나도 선명한 붉은색의 투피스에 그와 맞춘 듯한 빨간 하이힐, 그리고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에 이 모든 것과 대조되는 새하얀 피부. 비현실적인 모습에 소름 끼쳤습니다. 마네킹처럼 문 앞에 서 있던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향해 고개를 틀었습니다. 다시 한번 숨이 멎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눈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마치 얼굴과 따로 노는 듯이 움직이는 썩어 문드러진 입술이 나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참 희죽희죽 웃더니 내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보이지? 내가 보이지? 마치 다른 사람이 한마디씩 하는 말투와 목소리에 겁이 났습니다. 빨리 가위에서 깨야 한다는 생각에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왼쪽 발이 네 번째 발가락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하이힐의 뾰족한 끝으로 제 발가락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주변엔 다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비명을 지른 저를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웬슬에 민망해져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가위에서 깨어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발가락을 살펴보았습니다. 발가락은 멀쩡했습니다. 다음 날 잠을 자고 보니 전철에서의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쉬는 날이라 어머니를 도와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대강 끝내고 정리하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이리 좀 와보렴. 왜요? 빨리. 저는 급히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거실에 세워놓은 화이트보드 다리를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심하게 치였는지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발을 보니 왼쪽 발이 네 번째 발가락에 발톱이 반쯤 들려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에 어머니가 제 쪽으로 오셨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엄마가 다급하게 부르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가다가 그랬지. 그러자 어머니께선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상하다. 엄만 너 안 불렀는데. 아니, 저기 부엌에서 나 불렀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엄만 베란다에서 화분 정리하고 있었는데. 나는 멍한 기분으로 내 발가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문득 발가락에 흐르는 붉은 피를 보자 어젯밤 전철 안에서 보았던 그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싹한 소름이 목덜미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여자가 짓눌렀던 발가락. 그 발가락이 다쳤습니다. 그녀가 밟은 발가락을 다친 건 우연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5번째 이야기, 영화. 나는 친구가 없다.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같은 여자친구까지도. 사교성이 부족한지 남들과 어울리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다. 그래서인지 영화 보는 것이 좋다.
그저 스크린을 바라보면 되니까. 주말마다 영화관에 간다. 멀티플렉스 같은 영화관도 가지만 주로 가는 곳은 인디영화 상영관이다. 사람이 적은 한적한 객석에서 앉아있는 것이 행복이다. 어느 주말 평소처럼 영화관에 갔다. 티켓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말을 건넸다. 낯선 사람에다가 남자였기에 경계하며 뒷걸음쳤지만 남자는 환한 얼굴로 말한다. 저기요, 실례지만 제가 이 영화 찍은 감독입니다. 혹시 보고 나서 감상평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갑작스러운 일로 당황했다. 평소에 남자와 이야기할 일도 없는데 더욱이 감독이라니. 남자의 미소에 매료되어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다. 그날 본 영화는 B급 공포영화다. 주인공인 여자가 남자에게 납치되어 창문도 없는 밀실에 감금되는 내용이다. 영화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고어적인 연출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의 미소가 계속 떠올라 남자에게 뭐라 말할까 계속 그 일만 생각하게 되었다. 영화가 끝나고 자리에 일어났다. 밖으로 나오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쪽을 보고 있었다. 고민 끝에 말을 골라 감상평을 이야기하려 하자 남자가 먼저 말을 건넨다. 이 근처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차기작을 위해 설문조사 겸 감상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데뷔작이라 여러모로 신경 쓰이네요. 물론 길게 시간 쓰지 않아요.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해 사례도 드리고 싶어요. 남자는 영화를 제작하면 겪은 일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영화관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로 안내한다. 엘리베이터가 20층에 올라가는 중 남자가 쑥스러운 듯 물었다. 아까 제 영화 어땠나요? 아깐 사람이 많아서 대답 듣기가 왠지 쑥스러웠네요. 여기라면 아무도 없으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오히려 공포영화라서 직설적인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여자가 결국 밀실에서 괴로워하다가 죽는 내용이라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뭘 전달하고 싶으신 거죠?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문 앞에까지 데려왔다. 문에는 제작사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남자는 열쇠로 문을 열며 나를 사무실 안으로 이끌었다. 사무실은 어두컴컴했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방에는 커튼이 쳐 있었다. 그녀가 뒤돌아보자 남자는 자신의 몸으로 문을 지탱하며 핸드폰을 받고 있었다. 미안해요. 작업 관련해서 연락이 왔네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남자는 속삭이듯 내게 말한다. 다시 실내를 둘러본다. 사무실에는 별다른 가구가 없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뿐. 이상하게 주방이나 화장실도 보이지 않는다. 원룸 하나뿐. 생각해보니 처음 왔는데 묘하게 낯익은 방이다. 창문이라도 열까 해서 창가에 다가섰다. 커튼을 젖히자 벽이 있었다. 뒤돌아 남자를 쳐다봤다. 그는 처음에 봤을 때 보여준 그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 밖으로 가자 조용히 문을 닫았다. 순간 당황스러워 손에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다. 현관문 안쪽에는 손잡이가 없었다. 그제야 생각이 났다. 이 방이 왜 안 익었는지. 6번째 이야기, 민박집. 친구들과 1박 2일로 해수욕장에 갔었습니다. 바다에서 신나게 놀고 숙소에서 게임도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들 체력이 소진된 터라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제가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는데 오른쪽에 누워있던 친구가 무척이나 잠꼬대가 심했습니다. 차라리 코라도 골면 나을 텐데 자꾸 옆에 발로 차고 제비 위에 발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막 잠이 들려고 한순간이어서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친구에게 화를 내려고 눈을 뜨고 옆을 봤는데 친구는 이불을 잘 덮은 채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포근하게 자고 있기에 마음 약한 저는 깨우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지 않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으니 오른쪽에 누운 친구가 다시 팔다리를 제 몸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버럭 나서 친구를 째려봤는데 친구는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얌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는 각자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팔다리를 올려놓으려면 이불을 걷어내야 합니다. 친구는 이불을 얌전히 덮고 있었고 이불을 펄럭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장난치려면 움직임이 느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순간 제 몸에 팔다리가 올라온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잠은 채로 그저 잠들기를 바랬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 여전히 팔다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너무 무서워서 차마 눈을 뜰 수 없었지만 혹시 친구가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기에 눈을 떠보았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저 사이에 흐릿한 형체의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팔다리가 저에게 올라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면 살며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그날 밤 마지막 기억입니다. 네,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벌써 해가 중천에 뜬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잠을 왜 이렇게 오래 자냐고 했지만 저는 잠이 아니라 기절을 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누웠던 친구는 그런 일 없었다고 하더군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했지만 아주머니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상식적으로 있을 리 없는 일이고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돌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음식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박집 근처에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을 좋아하는 음식점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해준 이야기입니다. 민박집 근처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해서 돈을 보내주고 부인은 갓난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더랍니다. 무언가에 의한 압사. 부인이 갓난아이를 옆에 눕혀놓고 잠들잤는데 실수로 다리를 올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을 엄청나게 추궁했고 부인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자책감에 결국 자살을 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이라도 제가 겪은 일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밤 본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무섭게 생각됩니다. 7번째 이야기, 이상한 인형. 이 이야기는 친구 Y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Y는 조금 먼 곳에 있는 피아노 교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피아노 솜씨가 매우 뛰어나 고급 레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돌아올 때면 날이 늦어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함께 가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땅에 여자아이 모습의 인형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도 돼? Y는 인형이 가지고 싶어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더러운 거 만지지 마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인형이 조금 움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슨이 끝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쇼핑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Y의 집에서 가까운 교차로에 그 인형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집 앞길 끝에 있는 간판 밑에, 그 다음 날에는 집 정원에 그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점점 걸어오는 것처럼 조금씩 인형이 Y의 집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그 인형은 Y의 방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인형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호소하며 다가와 Y는 겁에 질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매우 지독한 두통과 복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모두 사라지고 Y도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그 인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인형이 길에 떨어져 있다면 나쁜 말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